안녕하세요. 웹소설 작가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문피아로 돌아와서 그쵸. 공모전 대상작, 대상입니다, 대상. 대상작이죠. 이게 심해의 마법사, 이 정판입니다. 문피아에서 정말 보기 드문 정판. 아, 미쳤죠, 솔직히. 문피아에서 사실 정판이 유료화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 저는 무협이랑 같이 사장된 장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무협만큼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가끔씩 보이기는. 아, 그런가? 가끔씩 야. 최근에 탐식 소드 마스터 있었지. 아, 그리고 뭐 그 전에도 뭔가 자잘하긴 있었어. 막 수박복숭아 작가님도 이번에 몰락한 그 뭐냐 천재기사 사천전환 했지. 아, 그렇네. 무협이 진짜 바닥이. 근데 무협은 3천전환 이상이 나온 적이 없어. 최근 들어서. 무협은 진짜 깜깜무소식. 없어.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지금 찍고 있는 순간에는 이제 키나빠 작가님의 네, 그쵸. 비자발적 그 종신 독재자. 그 작가님 원래 무협 작가님이거든. 내가 아는 작가님이잖아. 그쵸. 그분이. 근데 무협 작가님이시거든. 실제로 지금 내가 연재 중인 작품 할 때 같이 무료 연재를 했었어. 전작이. 무협이었나요, 그때도? 그치. 무협이셨지. 근데 잘 쓰셨어. 내가 읽어봤거든. 잘 썼는데도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문피아가 정말 무협은 정말 힘들어. 그냥 그나마 최근에 잘 된 게 그거거든. 엘프 둔재. 네. 그러니까 무당파 엘프. 그거 올해예요? 올해 그랬나? 어. 왜 이렇게 옛날 작품 같이 느껴지지? 근데 사실 그 작품은 이레귤러긴 해. 그쵸. 그건 솔직히 그건 퓨전 판타지로 따져야 돼. 정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협은 무협도 아닌 것이 판타지도 아닌 것이. 네. 그러니까 원래는 무협인 줄 알고 봤는데 뭔가 설정만 무협이고 사실 세계관은 판타지니까. 진짜 퓨판이다. 그러니까 퓨판에 분류해야 돼가지고 어쨌든 이 최근에 비자발적 종신 독재자를 쓰신 키나빠 작가님도 사실 무협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결국 대역으로 눈선을 틀어서 대박이 나셨지. 한 15,000, 16,000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전환이 훨씬 더 나는 높게. 한 18,000에서 2만? 정말 무서운 게 어. 문피아에서 무협으로 유료화를 못 가던 작가님이 이제 노선을 변경해서 현판으로 갔더니 18,000 전환을 하신다. 아니 무협으로 유료화를 가기는 가셨지. 근데 아, 네. 성적이 막 좋진 않으셨어. 그랬는데 근데 원래 글을 좀 잘 쓰셨어. 네. 첫 작부터 해가지고 그 갯불도 없는 뭐 네. 있었는데 그 작품부터 해서 잘 쓰셨단 말이야 무협을. 네. 그랬는데 그랬던 분이 도저히 무협은 아니다. 문피아 무협. 물론 실제로 듣진 못했지만 네. 결국 대역으로 와서 이렇게 될 정도.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무협만큼은 아니지만서도 이게 이 판타지라는 장르가 참 척박해. 이 문피아 내에서는. 그렇죠. 특히 오리지널 정판이잖아요. 그치 이게 헤비만도. 맞아. 빙의 그러니까 빙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빙의는 말 그대로 그냥 너무 어린애 정신 상태로 쓰면은 안 되는 작품이다 보니까 그냥 넣은 것 같아. 왜냐면 1화를 읽어보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말해. 계속 그거를 강조해. 그러니까 요새 약간 특징인 것 같긴 해. 뭔가 주인공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를 약간 딸깍 컨터물도 많고 그쵸. 평범했던 주인공이 비범한 사람이 된다. 이 클리셰가 좀 유행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솔직히 빙의도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그냥 진짜 정판이야 읽어보면. 그래서 1화를 보면은 이 작품도 문피아 치고 느려. 문피아 치고 느린데 주인공이 이게 대충 일단 줄거리부터 설명하자면은 주인공이 판타지에 빙의가 됐어. 뭐 환생이 됐는지 빙의가 됐는지 어쨌든 현대인이 판타지 세상에 어린 아이의 몸으로 그냥 딱 떨어진 거야. 일일이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고아원에서 스타트를 하는 주인공. 그쵸. 그거야. 근데 이제 이 작품이 유니크한 이유가 고유한 설정이 있는데 그걸 맛깔나게 풀었어. 그쵸. 그러니까 와 이런 설정을 떠올리셨구나 한데 그 설정이 너무 흥미롭고 호기심을 자극해. 그러니까 이번 작품까지 읽고 내가 확실히 느낀 게 있어. 뭐죠? 문피아에서 판타지는 네. 호기심을 자극하는 글을 써야 된다. 호기심. 만약 내가 수박복숭아 작가님 이번 신작까지 읽었으면 더 확실했을 것 같거든. 근데 내가 아직 안 읽어봤어 수박복숭아 작가님 신작을. 네. 몰락천재 기사. 네. 근데 수박복숭아 작가님의 전작은 읽어봤단 말이야. 그것도 마법사야. 양치기 마법사. 그리고 이거는 심해 마법사. 둘 다 마법사물인데 두 개가 똑같은 재미를 공유해. 그러니까 어떤 재미죠? 그 네. 호기심을 자극해 독자들이. 음. 그래서 주인공이 얼마나 대단한 거지? 그래서 주인공이 얼마나 특별한 건데 그거를 직관적으로 설명을 안 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건 딱 하나 있어. 천재다. 이 천재라는 것만 설명하고 그 외 모든 요소를 약간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대단한 걸까? 그 재미로 계속 끌고 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싶게 해. 그래서 과연 얼마나 주인공이 대단한 건가? 그러니까 양치기 마법사는 좀 더 그게 직관적이야. 그러니까 주인공이 천재인데 이 세계관에서는 혈통 마법이란 게 존재해. 그 핏줄에서만 이어져 내려오는 전승되어 오는 마법인데 주인공이 엄마 아빠가 사랑의 도주를 해서 태어난 주인공이야. 근데 엄마 아빠가 양치기 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어. 그래서 주인공은 자기가 그 마법사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슷한 게 심해 마법사랑 심해 마법사도
마법사도 그렇고 양치기 마법사도 그렇고 귀족만이 마법사야. 그쵸. 세계관이.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양치기 마법사에서 주인공이 안 그래도 그냥 일반 마법들조차도 그냥 천재야. 네. 압도적으로 뛰어난 천재야. 근데 혈통 마법이라는 약간 아이덴티티가 있어 이 작품 세계관에서. 주술회전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 네. 영역전개랑 비슷해. 약간 필살기가 있어. 고유의 약간 고유의 필살기들이 있어. 혈통 마법이라고 불리는 그 가문마다. 근데 주인공은 이 필살기가 없어도 다 씹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와, 이 주인공 필살기까지 알게 되면 도대체 얼마나 강해질까 하는 기대감을 계속 품게 해.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 주인공은 어느 혈통이지? 어느 혈통이길래 이렇게 세지? 약간 이런 그것도 느낌? 있어. 어느 혈통이길래 이렇게 세고 그럼 그 혈통에 가서 그 혈통 마법까지 익히면 주인공은 진짜 무적이겠네? 약간 그 기대감으로 계속 보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작가님이 거기 양치기 마법사에선 잘하신 게 주인공이 혈통이 2개인 게 밝혀져 사실. 하나만 있어도 사기인데 아니 아무것도 없어도 사기인데 아무것도 없어도 사기인데 남들은 혈통이 있더라도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주인공은 2개의 혈통이 만난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각각 다른 가문 사람이란 뜻이야. 다른 귀족이라는. 오. 그래서 엄마의 혈통은 그러니까 아빠의 혈통은 주인공이 대충 짐작을 해. 근데 엄마의 혈통을 모르겠는 거야. 그 호기심으로 또 계속 읽게. 와, 이 아빠 혈통만 해도 주인공 개사기인데 엄마 혈통까지 밝혀내면 이거 진짜 완전 먼치킨이겠구나 하는 그 호기심으로 계속 끌고 가. 실제로 주인공도 이 여행을 시작하는데 여행의 목적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의 호기심과 그 여행의 목적이 일맥상통해가지고 그 재미를 끌고 나가. 그리고 사실 이 세계관 자체에도 약간 숨겨진 설정들이 있고 이런 그 작품이라 그 세계관의 고유 설정을 그 알아가는 재미도 있어. 이거 무슨 세계관이지? 도대체 뭐가 숨겨져 있는 거지? 하는 게 호기심을 자극하더라고. 근데 이번 심해 마법사가 똑같아. 그러니까 뭐 이런 설정들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 재미 포인트가 똑같아. 대충 설정을 먼저 얘기하고 지나가 보자면 이번 심해 마법사의 설정은 그 마법사들이 이 세계관도 귀족들인데 이 10살이 되면은 신혈이라는 걸 알아. 10살 때 그러니까 마법을 배울 수 있는 몸이 돼. 근데 주인공이 1화에 10살이 되면서 신혈을 알아. 고한데. 고한데. 그래가지고 주인공 귀족이었어? 하는 그 호기심도 자극해. 그쵸. 독자들한테. 그래서 그럼 주인공 누구의 어떤 귀족의 자식이지 하는 그 호기심도 자극한단 말이야. 물론 그걸 메인 재미로 이거는 끌고 나가진 않았는데 어째 마법을 배울 수 있는데 주인공이 그래서 10살이 돼서 신혈을 앓고 나서 이제 뭔가를 깨달아. 마법 비스무리한 거를. 근데 이게 주인공이 이 세계관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잘한 게 뭐냐면은 독자랑 시선이 똑같아. 그 내가 예전에 읽은 소설 중에 뭐 슈팅 궤적이 잘 보임 이런 축구 소설이 있었거든. 근데 주인공이 축구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독자랑 시선이 똑같은 거야. 축구를 처음부터 같이 배워나가. 독자랑 같이. 그래서 그 재미로 끌고 나가. 근데 심해의 마법사가 그런 포인트를 사용하셨더라고. 결이 비슷하다. 그치. 그러니까 주인공도 마법이 몰라 뭔지. 있다는 것만 알지. 그 지식의 제반이 현대인이다 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거야. 읽는 독자들이랑. 그래서 같이 알아나가면서 점점 이 설정에 빠져들게 되는데 이게 뭐지? 하는 포인트들이 있어. 지금부터 설명해보자면은 주인공이 그래서 결국에는 신혈을 앓고 나서 이 세상이 바닷속 세상이라고 느끼게 돼. 그쵸. 바닷속 세상이라서 사실 마법사들은 다 머저리다. 그 마법사가 아닌 평범한 인간들이 진짜 진화한 인류고 마법사는 진화가 덜 된 것 같다. 왜냐면은 이 세상 바닷속 세상인데 그러니까 주인공 혼자 느끼기만 바닷속 세상인데 이 인간들은 그 해류에 휩쓸리지 않는 거야. 이 바다랑 연관이 없는 인물들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오직 마법사들만 이 바닷속에 있다고 주인공은 느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주인공이 막 영동력 같은 걸 사용해. 근데 그게 염동력이 아니라 그냥 여기가 바다니까 바다에 그냥 물건을 띄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좀 의지로 약간 그 해류를 일으킬 수준은 돼. 그래서 주인공 독특하다. 약간 독특한 마법 체계네? 라는 느낌을 줘 독자들한테.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쵸. 이제 1화에는 대충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2화 3화에 제대로 나오지. 마법사가 특별한 게 아니라 마법사가 아닌 인간이 특별한 것이다. 아까 내가 한 설명이 있고 여기는. 그래서 여기가 주인공이 느끼기엔 바닷속인데 확 이상한 물고기들도 막 다녀. 근데 아무리 봐도 내 편은 아니야. 막 그런 이상한 느낌을 받는데 이거를 마법을 결국에는 깨우쳤으니까 이게 깨우쳤다고는 표현이 옳은 것 같아. 이 세계관에서. 그러니까 마법을 배웠다기보다 깨우치게 되는데 주인공이 결국 이거를 어떻게 써먹으려면은 알아야 되니까 도서관에 가. 근데 도서관에 가는데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사서를 만나거든. 근데 3화부터 사서 시점이 나와. 또 정변환. 근데 이 사서가 알고 보니까 사서가 아니었던 거야. 제국 최고의 마법사라고 3화 시작하자마자 막 반전을 숨길 생각 없이 바로 그냥 박아버려. 독자들아 얘 사서 아님 하면서. 그쵸. 얘 사실 제국 최고의 마법사임 하면서. 그래서 결국 이 제국 최고의 마법사가 이 세계관을 설명해주거든. 근데 설명이 이게 길단 말이야. 그쵸. 근데 너무 흥미로워서 계속 읽게 돼. 그 세계관 설정을. 그러니까 주인공한테 막 물어본단 말이야. 너 도대체 어떤 마법을 깨우쳤길래 그러냐? 한번 말해봐라. 근데 이게
그것을 깨달음이라 부르거든. 근데 깨달음이라는 게 마법사마다 다르고 또 10살 때 신혈을 막 아는 마법사들은 없어. 깨달음이라는 게. 그쵸. 그냥 만화를 약간 하고 약간 기초 마법들, 그러니까 공통 마법들을 익히는 수준이지, 깨달음이라는 거는 좀 높은 위치에 갈수록 점점 얻는 건데, 주인공은 시작하자마자 깨달음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독자들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주인공도 모르고 시선이 똑같은 거야, 독자랑 주인공이. 그래서 주인공이 막 설명해. 세상은 바다고 사람들은 그 바다 위로 걸어다니며 마법사는 바다에 빠진 인종이라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마법사가 되고 나니 제가 있는 곳이 너무 바닷속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책들도 사실 제가 힘을 주고 띄우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부력으로 띄워둔 거예요, 라고 설명해. 그리고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 자기가 겪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 제국 최고의 마법사가 이게 대체 뭐지? 하면서 진실을 도출해냈어. 근데 그게 평범한 게 아니라는 빌드업을 계속 깔아. 그러니까 주인공도 그렇고, 주인공의 입장이 독자 입장인 거야 지금. 그쵸. 저게 무슨 문제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그럴듯하게 말해. 아마도 당신의 심계는, 그러니까 마음속 세계는 그 저 지하의 세계다. 그리고 그건 심해로 이루어져 있다 하면서 3화가 끝나. 그러니까 여기서 호기심을 자극한 거야. 이게 대체 뭐지? 뭔가 대단해 보이는 거야. 대단해 보여 뭔가. 심지어 이거 초반에 1000개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대마법사는. 맞아. 1000개인데 이 알려주는 대마법사는 1000개인데 맞아. 심계라고 하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대칭이 돼. 이게 뭐지? 하는데 그 설명을 4화에 그대로 해줘. 그러니까 이게 템포가 엄청 느린 글이야. 그러니까 4화가 돼서야 이제 이 주인공이 무슨 상태인지를 이제 설명한단 말이야. 다시 시점이 주인공 나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부터 다 설명이야. 여기서 다 설명이거든. 엄청 길어. 근데 이게 너무 흥미로워. 그래서 약간 그 독자들이 궁금해했던 점을, 간지러웠던 점을 막 긁어줘. 그러니까 이게 이 세계관에, 이 작품의 마법이란 거는 자신의 심상 세계를 표현하는 거다. 그리고 시련을 안는 순간 탄생을 해. 그러니까 옅은 세상 정도는 만들어져. 그러니까 10살이 여러분이 생각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는데 주인공 지금 뭐지? 세계가 바다인데 심상치 않은 거를 여기 이 설명에서 벌써 느끼고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게 처음에 세계를 열면 이걸 현계라 그래. 그러니까 현계의 마법사들인 거야, 대부분은. 근데 마법사가 수련을 하다가 이 마음속 세상을 키워나가면은 1000개가 돼. 근데 주인공은 뭐라 그랬어 아까? 심계. 3화 마지막에 현계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심계래. 이게 뭐지? 싶은 거야. 근데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이 마음속 세계를 가꾸는 과정에서 외법을 사용하거나 좋지 않은 교육을 받으면 세계가 멸망하면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 세계가 멸망하고 추락한대. 그거를 심계라고 한대. 그러니까 주인공이 좀 떨떠름하게 굉장히 어감이 안 좋은데요? 그게 나라며. 그러니까 독자랑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실제로 그러합니다. 아이러니하게 모두가 기피하는 심계는 선망받는 1000개. 그러니까 여기서 또 기대감을 심어줘. 근데 이 제국의 최고의 마법사가 모두가 기피하는 심계지만 이 심계는 저 1000개, 그러니까 현계가 끝판왕이 돼야지 닿을 수 있는 1000개와 유사하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제국 최고의 마법사도 1000개에 도달하지 못했어. 가장 가까운 마법사임에도 최고의 마법사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1000개가 되지 못한 거야. 근데 실제로 1000개 같은 마법사들도 이 세계관에 있단 말이야. 그쵸. 나중에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제국의 최고 마법사조차도 1000개에 닿지 못한 상태인데 주인공은 그 1000개와 유사한 심계를 이미 열어버린 거야. 신혈을 알자마자 심계를 열었어. 그쵸. 근데 그래서 그들은 법칙에 구애받지 않으며 괴가 다른 괴이한 마법들을 구사하고 대마법사들조차 알 수 없는 법칙을 세계에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은 좀 거창했지만 결국 그거야. 너 개 대단한 걸 열었다. 그쵸.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대단한 건데 뭐가 나쁜 거냐? 만들어낸 세계에 거부당합니다. 그러니까 1000개는 마법사가 만들어내고 그 마법사가 임의대로, 그러니까 그 세계의 신이 되는 거야 1000개는. 근데 심계는 그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세계의 적이 되는 거야. 약간 저주 같은 거네. 그치. 그러니까 너무 작가님 설정을 잘 짜신 거야 이게. 그러니까 1000개랑 동급의 위력을 가지긴 했어. 근데 1000개는 그 세상의 신이고 심계는 그 세상의 적인 거야. 그러니까 적으로서 이 힘을 다뤄야 되는 거야. 너무 매력적이다. 너무 매력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설정이 보면은, 그러니까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마법사는 자신이 만드는 세계에서 거부당해. 그리고 끝없이 고통받다 비루하게 죽는 미래가 확정된 거래. 누가? 주인공이. 그러니까 근데 주인공이 여기서 엄청 긴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만 들어서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처한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예시가 있나요? 흑마법의 서문을 세서 심계가 주인공이랑 똑같은 지금 그쵸. 저 밑바닥으로 추락했고 그의 세계는 산불이 꺼지지 않는 숲속이었어. 주인공은 지금 심해야. 그쵸. 그러니까 물속인데 얘는 반대로 산불이 꺼지지 않는 숲이 그 사람의 세계였던 거야. 그쵸.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매캐한 냄새가 나고 이제 심계를 익힌 걸 알고 가면을 벗기니까 온몸에 심한 화상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계속 고통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미 1화, 2화에서 설명을 했단 말이야. 이 세상은 바다인데? 얘는 바다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은 산불이 가득한 불속인데? 였던 거야. 근데 그게 직접 몸에 나타날 정도로 영향이 있었다는, 그리고 곧 주인공도 그렇게 되리라는 걸 이 예시로
암시를 하는 거지. 얘가 불에 타서 죽었대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못에 둥둥 떠 발견됐대. 근데 타 죽은 게 아니라 익사였대. 그러니까 죽을 만큼 타는데 못 진짜로 진짜로 죽진 않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물에 뛰어들어서 익사를 한 거죠. 뜨거워서 뛰어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죽지는 못하는 거야. 계속 불에 타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익사를 한 거야. 그의 심계는 시체조차 용서하지 않고 불태웠대. 계속 불태운 거야. 죽지 않고. 즉시 즐겼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일말의 희망을 품지. 근데 당신 같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영향이 크진 않지만 결국 당신은 뒤질 거예요. 심해에 깔려서 죽겠죠. 그치. 바다니까. 그러니까 심해라는 게 결국 그거잖아. 수압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온도 저체 온도 있을 것이고 그 심해어들 막 나타난다 그랬잖아. 그렇죠. 아무리 봐도 우호적이지 않은 물고기들이 막 돌아다닌단 말이야. 아직 주인공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는데. 눈치채는 순간 뜯어먹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주인공도 현대인이니까 자기의 죽음이 대충 짐작이 가는 거야. 심해가에 들어가면 인간이 어떻게 될지 대충 아는 거야. 그쵸. 그래서 주인공이 애써 막 계속 물어보는 거야. 나 살고 싶으니까. 뭘 배우든 안 배우든 똑같이? 근데 꿈도 희망도 없어. 처절하게 짓밟습니다. 그냥 물속에 잠긴 달걀이라는 것이 당신의 상태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겠군요. 그래서 부활할 수도 없어. 부활해도 죽어. 부활을 거부해도 어차피 죽어. 콕 집어서 말해주는 거죠. 너 죽음. 맞아. 너 죽음. 제 운명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공도 평범하지 않아 이런 거 그쵸. 보면.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겨내겠다 그런 다짐을 세워. 근데 얘는 계속 부정적인 소리를 심기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죽음을 맞이할 테니 그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 투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훨씬 덜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투신 추천하는 이유가 덜 아플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걔처럼 죽으라 이거야. 그쵸. 아까 걔가 죽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 주인공은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하면서. 그쵸. 근데 여기까지 읽고 자.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 그러니까 마법에 대한 설정이 너무 흥미롭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그 약 먹는 마법사가 떠올랐어 나는. 그러니까 물론 많이 다르긴 한데 네. 강력한 페널티를 가지는 대신 강력한 마법을 손에 얻은 거야 주인공은. 그쵸. 물론 이게 세계가 거부하고 있으니까 자유자재로는 못 다루겠지만 이게 알잖아. 결국 주인공이야. 그쵸. 이겨내요. 독자들은 주인공이 결국에는 자신의 세계를 다룰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게 된단 말이야. 이게 이 대마법사는 너는 네 세계에서 거부당하고 뒤질 거다라고 말하지만 독자들은 알잖아. 이게 웹소설이라는 걸. 그쵸. 주인공이 주인공이란 걸 안단 말이야. 결국에는 이 대마법사의 말처럼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역경을 이겨내고 극복을 하고 이 심해를 다룰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보게 된단 말이야. 호기심이 생긴단 말이야. 계속. 근데 심해를 다룬다는 게 어떻게 다루는 걸까 하는 계속 호기심이 생겨. 이걸 직관적이지 않죠. 직관적이지 않은데 나는 원래 직관적이지 않은 게 좋지 않은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이 작품은 이 직관적이지 않은 모호함이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엄청 세 보이는 거야. 이 대마법사의 설명에 의하면은 1000개에 자기 신조차도 1000개에 다다르지 못한 거야. 제국 최고의 마법사라는. 그쵸. 근데 1000개에 다다른 마법사랑 동급의 세계를 연계 시작하자마자 동급의 세계를 연계 주인공이래.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장치를 깔아두고 대신 너는 그러니까 1000개를 바로 열어버리면은 이 작품이 너무 먼치킨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심계를 열게 한 거야. 작가님이 계산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일부러 엄청난 페널티를 준 거야. 엄청난 페널티를 준 거야. 그리고 여기 이 작품에서 약간 묘사를 하기를 주인공이 심계를 열었어. 근데 이 심계라는 게 우주선과 같은 거래. 근데 본인의 상태는 1 더하기 1도 모르는 어린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우주선에 태우고 우주선을 다루라고 말하는 셈인 거야 이게 지금. 그런 묘사가 나와. 근데 너무 그게 와닿는 묘사더라고. 아니 1 더하기 1도 모르는 애를 우주선에 넣는다고. 그 대단한 우주선이 막 외계인이 다루는 최첨단 우주선이 어떻게 움직이기나 하겠냐고. 아무리 좋은 물건이어도. 진짜 막막함을 잘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막막함을 진짜 잘 표현했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유를 정말 잘해줬어. 매번. 그래가지고 뭐 주인공이 그래서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나 큰일 났다. 깨달음 얻고 4화가 끝나거든. 그러니까 템포는 진짜 느려. 이런 거 보면은 템포는 느린데 템포가 느리다 보니까 화가 빠르게 넘어가지. 지금 벌써 5화야. 그쵸. 템포가 느린데 도서관에 가서 이제 좀 더 마법에 대해서 계속 설정을 풀어. 그러니까 계속 3, 4, 5화가 다 설정 푸는 거였어. 그쵸. 마법 설정 푸는 거. 근데도 재밌단 말이야. 그러니까 호기심을 계속 자극해서 그래. 그러니까 주인공이 대단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1화 마지막부터 나 좀 대단할지도 라고 후킹을 넣었어.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가 보다 라고 읽게 되거든.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2화에서도 약간 이제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보러 갈 거야가 나오고. 그러니까 독자들이 계속 읽게 만들었어. 그런 식으로 후킹을. 그러니까 호기심과 기대감을 계속 자극해서. 약간 헌터물로 따지면 헌터물은 초반에 빠른 성장을 이렇게 먹이처럼 주면서 독자를 끌어내잖아요. 그치. 직관적인 기대감이라. 이런 류의 소설은 일단 처음에 정보를 통제하고 그치. 주인공을 독자의 시선이랑 똑같이 놓은 상태에서 그치. 이제 그 정보를 조금씩 뿌리면서 독자를 견제하는 거예요. 맞아. 오. 딱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게 그냥 주 재미 포인트를 요약하자면 네 말이 딱 맞는 거야. 대신 이제 형 말대로 따르면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따르면 천재라는 건 일단 박아넣어서 맞아. 기대감을 무조건 박아놓고 맞아, 그 그건 해야 설정을 돼. 풀면서 끌어가는. 주인공이 특별하다는 건 미리 박아놔.
특별하다는 건 박아놓고 네. 그게 얼마나 특별한지를 정보 통제를 하는 거야. 진짜 어려운 장르네요. 그치. 근데 정판이 내가 읽은 네. 양치기 마법사나 심해 마법사 둘 다 그런 재미더라고. 그러니까 음, 주인공이 엄청 대단한데 그래서 혈통이 뭔데? 그래서 심해가 뭔데? 어떻게 살아남은 건데? 그러니까 양치기 마법사의 혈통 마법이 여기서는 주인공이 심해인 거야. 그냥 그렇게 치환하면 딱 맞아 이게. 근데 네. 심해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그 기대감이 있어. 다루게만 된다면. 최강이다. 네. 다루게만 된다면은 이 제국 최고의 마법사도 올라가지 못한 그 1000개의 자리와 맞먹을 수 있는 포텐셜을 가졌다. 그러니까 한 살짜리 아이지만 어. 우주선을 다르게만 된다. 우주로 화성 갈 수 있다. 화성 갈 거니까. 대신 그 방법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그치. 거죠. 그게 하나의 기대감이겠네요. 그치. 우주선을 미리 보여준 거야. 넌 곧 이걸 다룰 거지만 넌 1 더하기 1도 모르는 애기야. 이렇게 시작한 거야 지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 입장에서는 막 과연 이 주인공이 심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마법을 펼칠까가 너무 기대되고 궁금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거야 이게. 진짜 호기심이 너무 자극됐는데 어. 심해 마법이란 건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세계 자신의 세계를 만든다는 설정 자체가 너무 그럴싸하면서 유니크하잖아. 엄청. 그러니까 결국에는 판타지는 설정놀인 것 같긴 해. 사실 양치기 마법사도 클리셰는 그러니까 전개 클리셰는 그 약간 방랑 판타지 웹소설 유목물이라 그러나요? 방랑물? 방랑물이라 그러지. 방랑물인데 좀 더 최근 트렌드에 맞는 방랑물이었어. 양치기 마법사가. 그래서 성적이 굉장히 좋았지. 만전환 나왔으니까. 그쵸. 근데 심해 마법사는 성적 얘기하자면 7천 전환이긴 하지만 그 차이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그 전환 차이가 난 게 심해 마법사는 조금 더 성일정놀이에 치중했어. 그 웹소설스러운 전개가 좀 덜 나와. 그러니까 지금 5화도 보면은 결국 또 설명이야. 그쵸. 근데 그게 재밌어. 근데 아무래도 이 양치기 마법사에 나왔던 그런 트렌디한 웹소설 전개보단 자극이 덜할 수밖에 없지. 아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은 양치기 마법사는 그걸로 활약하는 장면을 계속 끊임없이 보여줘. 주인공이 대단하고 뛰어나다는 거를 다른 마법사들 상대로 계속 증명해내. 그쵸. 돌 던지기 해가지고 막 누구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 던지기 해가지고 네. 처음에 마수를 잡아 주인공이. 그러니까 마수는 일반인으로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괴물이라고 하는데 그냥 돌 던지기로 잡아.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마법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마수가 또 나오는데 이제 마법 그 기사라는 존재가 있어. 양치기 마법사. 근데 기사도 결국 마법사들이야. 그러니까 마법사를 기사라고 부르는 거야. 마법사를 귀족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기사가 이제 그 마수한테 막 쫓겨. 근데 쫓기는데 그렇게 알고 보니까 베테랑 기사였던 거야. 근데 그 기사를 구해내거든 주인공. 베테랑 기사조차 못 잡은 마수를 주인공은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데 이게 나이에 따라서 실력이 그러니까 마력이 증가한다는 설정이어서 그 어린 나이에 베테랑 기사조차 잡지 못한 마수를 그냥 잡아버려. 그러면서 벌써부터 막 그 진짜 웹소적인 자극적인 전개로 간단 말이야. 나대나대 좀 막 들어가고. 그치 계속 활약하고. 근데 심해 마법사는 활약이 없어. 어... 그냥 이 계속 설정놀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 성적 차이가 거기서 살짝 발생한 것 같긴 해. 내가 볼 때는. 근데 그렇다고 재미없는 건 절대 아니야. 아 너무 잘 썼죠. 재밌어. 이 설정놀이가 엄청 재밌더라고. 이 마법에 대한 설정이 사실 그 형계나 심계, 천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범하게 아는 마력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그런 마법도 있다 그래. 그쵸. 근데 이게 정확하게 설명 안 나오는데 거의 형계 마법사들이 다루는 마법인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형계가 그냥 일반 마법사들인 거야. 천계랑 심계가 어나더 레벨인 거고. 그리고 주인공은 그 어나더 레벨이다. 약간 굳이 비유하자면 이제 흑마법과 신성력의 차이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조금 다르긴 해. 약간 오리지널 마법에 가까워. 그러니까 심계랑 천계는 오리지널 마법을 각성한 자들. 근데 이제 그 오리지널 마법에 잡아먹히냐 아니면 다루냐 그 차이이긴 한데 결국 이 세계관에 성륜이라는 게 있대. 마법 서클이랑 똑같은 거거든. 그거를 그냥 성륜이라고 여기서 표현했더라고. 그러니까 마법 서클이 있고 원래 심장에 있잖아 서클이. 원래 그 흔한 웹소설. 근데 여기서 그냥 눈동자에 있는 것처럼 해서 그 서클을 약간 눈동자에서 개수로 볼 수 있게. 그래서 결국 이 데레시아라는 대마법사는 9서클 마법사야. 그러니까 1000개는 10서클이라는 거지. 그쵸. 근데 설명하는 1000개는 사실 그 서클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이미 한 세계의 신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해. 그러면서 이 대마법사가 당신은 이미 심계를 열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서클이라는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평범한 마법을 다루지 못해요 했는데 다뤄. 서클이 생겨 주인공이. 여기서 원래 이런 기초 마법 있잖아. 네. 심계나 천계를 연 이들은 이거를 사용하지 못해. 왜냐면 천계를 만약에 열면 천계는 그 세계의 신이니까 그쵸. 빛을 만들어내고 그런 식인데 심계는 좀 다른 게 이제 그 자신의 세계에 맞게 계속 마법이 나오는 건데 이거 팟하고 만들어 주인공이 그 기초 마법을. 저 이거 만들었는데 혹시 재능 있나요? 이거 약간 깨알 개그인데 비특질. 비특 개그. 데리시아 남잔도 모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이게 나대잖아. 그쵸.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세계 그러니까 심계를 연 주인공이 어떻게 형계의 마법을 사용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형계의 마법인 거야. 근데 주인공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그것도 궁금증이죠. 뭔가 주인공은 대체 뭐지? 음. 왜 가능한 거지? 왜냐면 이 대마법사도 모르는 거야. 이 현상에 대해서 결국 끝까지 설명을 못해. 그래서 주인공은 나중에 아카데미 근처에 이제 총소부로 잔입해가지고 아카데미 수업을 듣는데 거기서 기초 마법들을 조금씩 익혀. 그러니까 기초 마법을 원래 사용할 수 없는 심계의 마법사인데 약간 독자들의 호기심을 계속 긁는단 말이야. 주인공 아니 왜 대마법사 말이 틀리진 않을 텐데 그럼 주인공은 대체 뭐지? 왜 심계의 마법사인데 형계의 마법도 사용하는 거지? 계속 호기심을 자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아. 그러니까 심계의 마법사인 것도 평범하지 않은데 심계의 마법사 중에서도 평범하지가 않다는 게 여기 이 장면에서 드러나. 와 이거 진짜 호기심으로 끌고 가네. 진짜 호기심으로 끌고 가네. 계속 호기심 요소를 넣어.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고 더 깊어져요. 갈등처럼. 그러니까 해결되나 싶으면은 더 큰 게 나와. 더 큰 게 나와. 더 큰 호기심이 나와. 근데 그 호기심의 주체가 결국 주인공의 특별함이야. 그렇죠. 주인공만이 가능해. 약간 이거에 대한 호기심이야. 근데 왜 가능하지? 라는 그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주인공의 부모님은 누구지? 이런 호기심도 생기고. 왜냐면 귀족들만 마법을 다룰 수 있는데 왜 하필 주인공은 심계에다가 형계의 마법을 다룰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도대체 부모님은 어떤 양반들이시길래 심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버린 거면 무슨 비밀이 있어서 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런 약간 호기심이 그러니까 호기심을 자극할 요소가 계속 생긴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깊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런 걸 설정놀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근데 설정놀이를 한 그 글 중에서 제일 재밌는 글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설정놀이를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잖아요. 그렇지. 설정 노트를 읽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그쵸. 이게 약간 작가 지 혼자만 아는 거 안 해. 약간 이럴 때 비꼴 때 쓰는 말인데 이건 너무 좋은 의미로. 맞아. 진짜 놀이에요. 설정 놀이 재밌어요. 맞아. 재밌게 썼어. 그러니까 작가님이 뭐가 재밌는지를 알아. 음. 왜 이게 재밌는지를 알고 확신을 가지고 썼어.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 주인공의 특별함과 연관된 호기심인 게 중요한 거거든. 왜냐면 막 설정놀이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설정놀이가 주인공과 관계없는 설정들이라서 재미없는 거야. 그쵸. 작가는 자기가 만들어서 재밌는데. 그런 거야. 근데 이거는 계속 주인공의 특별함과 관련된 호기심이니까, 설정이니까 계속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12화까지는 읽어갔는데 네. 이 뒤로는 난 결국 계속 주인공이 의문이 생겨. 뭐 할 때만 의문이 생기고 이게 뭐지? 다시 의문이 생기고 다시 배워보려 노력하고 이게 뭐지? 이거 반복이야. 12화까지. 그러니까 주인공이 나중에 또 심상치 않다는 게 또 밝혀지는 게, 주인공이 그 아카데미에서 그래 청소부로 일하다가 그 불을 붙이는 마법을 배워. 근데 불이 안 붙는 거야 주인공은.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거를. 왜냐면 바닷속이니까 불이 안 붙는 건 당연하지. 그쵸. 하고 바람 마법을 사용해. 근데 바람 마법은 잘 사용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난 그거 읽을 때 바다인데 바람 마법도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했거든? 근데 그 의문을 그대로 그 대마법사가 말해. 그러니까 주인공이 막 불 붙이는 마법은 안 돼요 하니까 대마법사가 왜 안 돼요? 이래. 오히려 의문을 가져. 그래서 주인공이 당연하죠. 저는 바다인데 불을 어떻게 붙나요? 하면 그럼 다른 마법은 뭘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니까 바람 마법을 사용하죠. 바람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물속인데? 하니까 주인공도 한 거야. 진짜 주인공의 시선을 독자의 시선이랑 딱 맞추네요. 진짜 딱 맞춰. 독자랑 같이 나가. 그러니까 근데 주인공이 그걸 딱 하는 순간 불의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돼. 근데 불의 마법을 사용한 순간 깨달음이 와. 근데 이게 진짜 지독한 게, 이 작품이 지독한 게, 심계의 깨달음은 주인공을 죽이게 만들어. 그런 걸 얻을수록 리스크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해지면 리스크가 생기는 거야. 자, 뭐 생선이 쫓아오거나 수압이 세지거나. 그 바다가 진짜 바다가 돼버리는 거야. 그 깨달음이 커질수록. 와, 진짜 잘 짰다. 그래서 이 대마법사 도와줘가지고 간신히 살려. 네. 그 수압에 찌그러져 뒤질 뻔하다가. 네. 그래가지고 그 대마법사가 아직 당신은 깨달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 좀 더 강해지면은 아마 그 깨달음을 깨달아도 살 수 있을 거다. 근데 지금은 무의식적으로라도 피해라. 다시는 불마법은 쳐다도 보지 마라. 이래. 그러니까 뭔가 막 호기심을 계속 자극하는 거야. 뭐가 있구나. 그 깨달음을,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깨달음이었지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설명을 안 해. 주인공이 그냥 불마법 사용하는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근데 그 깨달음이 뭘까? 그래서 댓글 보면은 엄청 많아. 같이 설정놀이 빠졌어. 독자들이 막 사실 이 바다라는 게 마력의 바다 아니었을까?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진짜 물의 바다가 아니라 마력의 바다였던 거지 막 하면서 막 각자의 의견들로 막 베스트 댓글들이. 근데 그 댓글조차 재밌어. 설정놀이라. 진짜 잘 쓴 소설은 댓글에서 토론창이 열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근데 그 토론조차 재밌더라고. 읽어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 주인공은 내 마법은 뭐지? 로 12화까지 끌고 가더라고. 계속 독자랑 시선을 맞춰서 차근차근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진행 속도가 진짜 느려. 아까 말했듯이 양치기 마법사는 주인공이 활약하는 장면이 진짜 많단 말이야. 그쵸. 근데 심해의 마법사는 없어. 그냥 계속 마법을 알아가는 과정으로만 계속 써, 초반을. 그쵸. 진짜 마법사예요. 진짜. 전투 마법사가 아니라 학자. 진짜 학자 쪽의 마법사야. 근데 기대감은 생기는 거야. 이거 심해를 진짜 깨우치면 진짜 주인공이 다 씹어먹겠는데? 하는 그 미묘한 기대감이 생기는 말이야. 왜냐면 이게 주인공의 세계는 바다니까 상대들 휘말리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결국 그 세계를 이 현실에 나타낼 수 있는 게 마법사들이거든. 그쵸. 근데 형계의 마법사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막 파이어볼 쓰고 막 라이트닝 라이트닝 볼트 쓰고 그게 형계의 마법사고, 이제 청계나 심계가 이제 영역 전개란 말이야. 그쵸. 주술회전 주술회전에서 나오는 영역 전개가 심계랑 청계란 말이야. 사실 주술회전에서도
뛰어난 주술사들, 그러니까 특급 주술사인가? 그런 레벨의 주술사들만 영역전개라는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거든? 예. 근데 영역전개랑 너무 비슷해. 영역전개가 자신의 심상세계를 구현하는 거란 말이야. 그쵸. 현실로. 근데 여기서도 이미 주인공이 영역전개를 갖고 태어난 거야. 근데 항상 전개돼 있는 거야, 문제는. 컨트롤을 안 못한다. 컨트롤 못하고 그 영역 전개에 자기가 먹히는 상황에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강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탐구를 해야 되는 거야. 이 마법을 알아야지 자기가 이거를 컨트롤 하든 말든 할 수 있는 거야. 어쨌든 그 재미로 계속 끌고 나간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작품의 소개. 소개이자 그냥 12화까지의 줄거리이면서도 재미 포인트였다. 형이 말한 툴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 호기심으로 끌고 간다는 거 자체가 되게 좋았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작가님이 네. 이게 첫 작으로 알고 있거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어느 커뮤니티의 네임드 분이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나는 기성 작가님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커뮤니티를 몰라서 기성 작가님인 줄 알았는데 이거 읽으면서 좀 찾아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어느 커뮤니티의 유명한 유저분이셨는데 뭐 갑자기 이번에 첫 작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렇죠. 대상을 수상한 건데 사실 시리즈에서 훨씬 잘 됐거든. 그쵸. 이게. 시리즈에서 대박이 났는데 대상 다국 본피아에서 이게 700만이지 지금. 그렇죠. 700만인데 어쨌든 근데 너무 나는 놀란 게 왜 기성이냐고 생각했냐면은 이게 힐링물이야. 이게요?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소리냐면은 네. 힐링물에 대한 요소를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쵸. 힐링물에 대한 요소가 뭐냐면은 스트레스 조절이란 말이야. 그렇죠. 막 짜증나는 거 안 먹고. 스트레스 조절이 힐링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가장 컨트롤하기 쉬운 부분이 결국 등장인물이야. 그러니까 등장인물로 인해서 결국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갈등이지. 갈등이란 게 혼자서 만들 수 없어. 그쵸. 거의. 근데 대부분 등장인물이랑의 만남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뭐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생긴다거나 하면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건데 이 힐링물에서는 이걸 배제해. 그러니까 모두 착해. 모두 착하고 모두 주인공에게 호의적이야. 그런 느낌으로서 물론 자잘한 빌런들이 나오긴 하지 힐링물에서. 근데 그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의 빌런이 아니라 포켓몬스터 보면 로켓단 있지. 그쵸. 딱 그 정도야. 네. 누가 봐도 그냥 허당들. 그냥 주인공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수준. 귀여운 악당. 그치. 그런 수준이란 말이야 힐링물이. 근데 내가 왜 이 작품에서 힐링물을 말하냐면은 네. 세계관 자체가 너무 주인공에게 우호적이야. 그거 사실 고아로 스타트했어. 고아원에서 스타트를 했어. 그쵸. 그러면 엄청 힘겨워야 되거든. 저 판타지물 고아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세 시대 솔직히 한국 고아원도 피도 그쵸. 눈물도 없을 수도 있어. 그쵸, 거기 그쵸. 안에서 서열 싸움이 있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야. 현실은 지독하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 작품에서는 그냥 다 착해. 그러니까 이 고아원도 무슨 이 제국의 황녀가 뭐 복지를 엄청 신경 써가지고 너무 행복한 세상인 거야. 그쵸. 애들 공부하고. 애들 의무 교육 받게 하고 고아원에서 공부하게 하고 다 행복하게 자유롭게 하고 막 고아원 밖에 나갈 수도 놀고 올 수도 있어 여기는. 막 그리고 막 용돈도 줘 일주일마다. 그렇네. 고아원이 무슨 용돈을 그러니까 용돈도 주고 막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고 진짜 뭐 유토피아야 진짜 세계관이.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지 등장인물들도 다 착해. 그러니까 원장도 착하고 주인공 주변의 다른 고아들도 다 약간 소위 좀 막말로 대가리가 꽃밭이야 다. 주인공한테 시비 거는 애가 한 명도 맞아. 없었어요. 한 명도 없고 오히려 호의적인 애들만 있으면 있었지. 막 그러고 이제 주인공이 이제 그 시녀를 앓고 마법을 깨우치는 순간 이제 고아원 선생님들이 다 걱정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게 사실 마법사라는 건 귀족의 사생아라는 의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 걱정을 해.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도 불똥이 튈 수 있음을 암시하거든. 근데도 주인공을 먼저 생각해줘. 우선시해. 그쵸. 오. 죽여도 아무도 모르는데. 맞아. 고아니까. 그냥 고아원에서 내쫓아도 되는 건데 막 주인공한테 주인공아 이건 숨겨야 된다. 이거는 너를 위해서 이건 숨겨야 돼. 막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묘사를 안 한 것도 아니야. 이게 고아원의 입장에서도 곤란하다는 거를 다 묘사를 했음에도 등장인물들이 그렇게 막 해줘. 주인공을 우선으로 생각해줘.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설계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미 스트레스가 심한 거야. 주인공의 적이 주인공인 거야 이 작품. 심계니까. 그러니까 이미 주인공이 심계라는 막대한 스트레스가 주어진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작가님이 그거를 계산한 것 같더라고. 스트레스를 컨트롤했어. 스트레스까지. 오! 독자들의 스트레스까지 컨트롤했다. 그러니까. 와, 나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 막 분석하면서 읽는데 아니 너무 나는 힐링물을 분석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 힐링물의 그 요소가 너무 보이는 거야. 그 등장인물하고 세계관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쓰셨지 하고 나중에 보니까 주인공이 심상치 않은 상태인 거야. 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주변까지 그런 험난했으면은 물론 자극의 정도는 훨씬 심했을 거야. 그쵸. 아마 양먹마 느낌 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귀엽고 살아남는 그런 느낌으로 됐을 것 같아. 양먹마처럼. 네. 근데 양먹마랑 다른 재미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럽게 읽히게 스트레스 정도를 컨트롤. 나는 어떻게 독자의 스트레스까지 계산했지? 이게 진짜 그게 우연히 는 게
아닌 게 왜냐면 매 등장인물마다 그러니까 그게 계산한 게 의도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러고 나서 주인공이 이 마법을 이제 알고 싶으니까 도서관에 가는 장면에서도 도서관이 귀족들만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그 고아원 옆에 있는 네. 재단사한테 가가지고 네. 귀족의 옷을 한번 해달라 그래. 자기가 지금껏 모은 용돈을 다 주면서. 네. 근데 재단사가 아유 우리 주인공 귀엽네 하면서 마침 만들어 놓은 게 안 팔린 게 있는데 그걸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거야. 진짜 힐링물이네. 진짜 힐링물이야. 그러니까 주변 인물들이 다 그래.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도서관에서 가서 만난 그 대마법사도 제국 최고의 마법사야. 그쵸. 사실 주인공이 귀족이 아닌 거를 눈치챘단 말이야. 그쵸, 중간 셌죠. 근데 그냥 넘어가. 오히려 그냥 주인공한테 스승격의 인물이 돼. 그냥 완전 힐링물인 거야. 근데 딱 하나. 주인공의 심계. 이 아기가 가득한 심계가 스트레스를 조절해줘.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뇌빼고 보는 소설이 아니라는 거를 그 심계가 계속 알려줘. 그러니까 실제로 읽어보면은 네. 무거워. 그쵸, 무거워요. 근데 그 무거운 이유가 심계 때문이야. 이게 워낙 큰 스트레스니까. 그러니까 아까 계속 우리가 읽었듯이 계속 강조를 해. 네. 너는 살아남을 수 없다. 대마법사가. 너는 어떤 선택을 해도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죽음이란 말이야. 그쵸. 이 웹소설에서. 그러니까 조연의 죽음도 엄청난 스트레스고 결국에는 주인공의 죽음의 위기도 엄청난 스트레스고. 그러니까 내가 힐링물과 그냥 남성향의 차이를 그 죽음에 대한 위기감으로 나누거든.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요소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디지몬하고 포켓몬이 있어. 그쵸. 근데 둘이 비슷하단 말이야. 결국에는 몬스터 끌고 다니고 싸우고 네. 몬스터 끌고 다니고 싸우고 똑같은데 엄청 분위기는 다르단 말이야. 디지몬 엄청 무거워. 맞아요. 어둡고. 네. 근데 결국 그게 그거야. 죽음의 위기가 있냐 없냐. 디지몬은 진짜 이게 있어요. 네. 이거 못 이기면 죽어.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이야. 이게 애들인데도 이거 뭐 당장 피노키오만 못 이기면 죽어. 저 상대 뭐 베놈 뭐 그런 애 못 이기면 죽는단 말이야. 근데 매 시리즈가 그래. 그쵸. 매 시리즈마다 이거 당장 이 전투 못 이기면 죽어. 한 번쯤은 딥한 위기가 찾아와요. 맞아. 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진화로 이겨내고. 그쵸. 근데 포켓몬은 아니란 말이야. 죽음의 위기가 아니니까 힐링물이야. 포켓몬은 끽해야 명예가 좀 실추된다. 아니 그런 장면도 안 나와 솔직히. 그쵸. 그냥 지들끼리 헤헤호호야. 그러니까 분명 너무 똑같은 소재에 너무 비슷한 요소들인데 뭐 몬스터로 싸운다. 그쵸. 근데 그게 결국 죽음의 위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심해의 마법사가 결국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인공 곁에 죽음이 떠돌고 있어. 언제나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그 묘사를 계속해줘. 계속 잊지 않게 강조를 해주네요. 주인공이 죽으려 그래. 계속 가만히 있어도 죽으려 그래. 그러니까 주인공이 마법에 대한 지식을 얻을 때마다 죽으려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마력을 쌓는 방법도 아카데미 청소부 하면서 듣는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막 호흡법이 있대. 숨을 들이쉬게 해. 그래서 애기들이 막 따라하는 거 보고 주인공도 막 따라해. 근데 숨 쉰다고 이게 되나? 하는데 설마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이 바닷물을 빨아들여야 되는 건가? 하고 마시거든? 근데 그 바닷물이 폐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익사할 뻔해 주인공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그렇다. 주인공한테만 영향이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익사를 할 뻔한 대신 만화를 얻어. 너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근데 진짜 하이 리턴인 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호흡법을 열심히 해도 작은 마법 하나 사용하기가 힘들어. 근데 주인공은 그 한 번 죽을 뻔하잖아? 엄청난 양의 만화를 얻어. 계속 써먹어 그거를 진짜. 근데 결국에는 다 다니까 그쵸. 또 그걸 얻기 위해서는 진짜 익사의 위기를 경험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죽음이 함께하고 있어. 어떤 마법적 지식을 얻을 때마다 죽음이 함께. 그래서 주인공이 여기서 또 아카데미 얘긴데 청소부로 일하니까 청소를 마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근데 청소를 하다가 물고기들이 주인공을 눈치챌 뻔해. 마법을 쓰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막 주인공이 그래서 식겁해. 쟤네 아무리 봐도 쟤네는 공격할 놈들이야. 우호적이지 않죠. 표지에 보면 표지에 그려져 있거든. 보면은 이 물고기들의 생김새가 심상치가 않단 말이야. 눈이 한쪽에만 4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쟤네가 눈치채면은 결코 좋은 꼴을 못 본다는 그렇죠.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죽음의 위기가 떠돈단 말이야. 그래서 작가님이 스트레스를 계산하셨더라고. 세계관을 대신 힐링물로 만드셨더라고. 마법 설정은 딥 다크 판타지로 만들어놓고. 이게 형이 말한 그 툴 있잖아요. 호기심으로 끌고 간다는 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주인공한테 위기도 있는데 정보 통제가 철저히 되고 있는 장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힐링물적인 요소라도 넣어서 좀 그 답답함을 풀 수 있게 너무 스트레스가 받지 않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거랑 좀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그치. 왜냐면 양치기 마법사는 현실적이거든. 이 캐릭터들이. 대신 현실적이니까 주인공이 날뛸 요소가 많아. 그러니까 바로바로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 근데 지금 심해 마법사는 뭐 주인공이 이 심해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까 말했듯이 그냥 1 더하기 1 간신히
주인공이 안 애기를 그냥 우주선에 넣어놓은 거야. 그쵸. 그러니까 주인공이 활약할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나대나대는 받을 수 있거든. 어떻게 신기의 마법을 이것까지 되는데 신기의 마법을 다룰 수는 없는 거야 지금 주인공이. 그러니까 활약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 대신에 좀 세계관을 네 말대로 좀 스트레스를 줄여줘. 스트레스도 줄이고 좀 주인공에게 어떻게든 다 도움이 되게. 그러니까 등장 인물들을 세세히 다 보면 다 주인공한테 우호적이야. 주인공이 청소부로 일하는데 청소부 일할 때도 선배가 엄청 친절하게 막 다 도와줘. 그리고 그 뒤에 아카데미 생도도 만나는데 애들이 진짜 힐링물에 나오는 애들 같아. 다 주인공 좋아하고 도와주고. 아니, 좋아하고 도와준다기보다 주인공이 괴롭힘 당하는 애를 만나거든. 네. 근데 걔를 숨겨줘. 네. 숨겨주니까 그 괴롭히러 온 애들이 주인공 보고 주인공한테는 친절하게 돼. 나쁜 애들인데. 분리들인데. 그러니까 괴롭힌 이유가 걔는 괴롭힘 당하는 애는 여기 생도인데도 마법을 못 따라서 괴롭히는 거지. 너는 생도가 아니니까 우리가 괴롭힐 이유가 없다야. 똑같이 마법을 못 따라도. 그런 이유로 그냥 강제로 힐링물로 만들어버리더라고. 나쁜 애들인데도 주인공한테는 호의적으로. 진짜 형 말이 맞네요. 주인공의 적은 자기 자신밖에 없네요. 주인공의 적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 이 작품에서. 일단 거기까지는. 아마 그 뒤에 분명히 좀 다르겠죠. 주인공이 심계를 다루게 되는 순간부터 다룰 만한 에피소드를 넣을 것 같긴 해. 근데 일단은 초반은 그래. 사실 그게 아니었으면 읽기 좀 힘들었을 거야. 버거웠을 거야. 너무 짙어가지고. 또 너무 딥하면 못 읽죠. 사실. 내가 평생좌라는 좀 유명한 웹소설이 있는데 그 당시 레전드 소설이거든. 네. 근데 그거를 결국 하차한 게 그 이유 때문이었어. 계속 딥한 것만 나와. 그러니까 쉬질 않아. 계속 딥해. 그래서 결국 하차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조절을 못 해버리면은 독자가 하차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근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그런 스트레스 조절을 너무 근데 어떻게 이게 기성 작가님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나조차 생각 못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읽고 분석해보고 와 미쳤다 이런 방식도 있구나 하고 나도 깨달음을 얻었거든. 나도 죽나 깨달음 얻어서. 어쨌든 물 마시지 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요소가 있었어. 작품에 진짜 특이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거 어떻게 신인이지?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다. 이거는 사실 방금 말한 거는 네. 설정놀이가 아니라 진짜 웹소설 기법의 얘기거든. 그쵸. 스트레스 조절 문제는. 근데 스트레스 조절은 5년을 글 쓴 나조차도 생각을 못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힐링물에서 당연히 스트레스를 다 없애야지라고 생각하지 판타지에서 스트레스 조절을 한다? 와 그거는 진짜. 내가 볼 때 이게 스트레스 조절이 이제 심계의 마법을 다루는 순간 스트레스가 좀 약해질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적을 넣어서 스트레스를 다시 맞출 거야, 밸런스를. 그게 보여 이미 그 구조가, 스트레스 조절의 구조가. 진짜 천재다. 괜히 대상을 탄 게 아니다. 또 요즘은 너무 딥한 것보다 좀 가벼운 소설들이 인기가 많잖아. 맞아. 그런 거 맞추려고 일부러 넣으셨나? 그건 모르겠어. 그건 진짜 작가님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긴 하다. 정확히 무슨 의도로 스트레스 조절을 했는지. 그쵸. 근데 아마 후루룩 읽게 만들기 위한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너무 딥해지다 보니까 현실까지 너무 팍팍하면은. 근데 내 추측일 뿐이야. 이 작가님이 진짜 무슨 의도로. 근데 계산한 건 확실해. 그쵸. 왜냐면 모든 인물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 보면은 계산한 게 너무 확실해. 아니 너무 다 착하다니까. 얼 빠져 있다니까 애들이. 얼빠 말고 얼 빠져 있다고요. 얼이 빠져 있어 진짜. 근데 그 덕분에 읽게 돼. 그쵸. 그거 다 한 명씩 툴이 있어요. 자기의 맞아. 역할이. 자기의 역할이 있어 다. 진짜 잘 쓰시네. 어쨌든 심해 마법사는 이런 점이 있다. 좀 마무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쵸. 어쨌든 만약에 이게 판타지로 시도하시는 작가님들도 많을 거란 말이야, 신입은. 그러면은 여기 안 썼구나. 위에 있어요. 호기심. 자, 뭉피아의 판타지는 호기심을 자극해야 된다. 만약에 이거를 끝까지 리뷰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판타지 쓰고 싶으신 분들 중에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이 두 작품을 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웹소설 리뷰는 여기까지. 안녕.